그리고 또 저희 국제정치학에서 이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디테일을 보기보다 좀 더 크게 그런 또 시간적인 차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보는 뭐 이런 시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와 그 의도를 저희가 살려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될 거를 그냥 몇 마디로 요약해서 하다 보면 말씀드리다 보면은 AI가 지금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이. 예. 그런데 AI와 관련된 국제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경쟁은 기술 경쟁만이 아니라 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오늘 패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패권을 들먹일 정도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분야에서의 변화는 향후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국제 정치의 질서의 변화를 야기할 그런 조짐들을 좀 보인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분야의 성격이 굉장히 강대국들이 중심이 돼서 끌어가는 거여서 중견국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약간 힘이 붙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약간 전략적인 판단들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갈림길에 서 가지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고민들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요약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에서의 키워드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딥시크하고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걸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알파고 쇼크 얘기하고 챗GPT 쇼크 얘기해서 이게 인공지능 관련된 쇼크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거는 딥시크 쇼크인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딱 맞춰가지고 발표를 한 거에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제2의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고 딥시크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제정치학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초기 한 1, 2주는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성비가 있고 뭐 미국이 했었던 방식으로 안 해도 중국이 쫓아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3, 4주 이후에 기본적인 논의의 초점은 딥시크가 야기하는 안보 리스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안보, 개인정보의 유출, 사이버 안보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슈 자체가 이게 단순히 기술과 경제 산업의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체제의 안보와 외교 또는 더 나아가서는 전쟁과 관련된 이런 이슈로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는 게 딥시크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AI 패권 경쟁을 논하게 될 때 패권 경쟁은 단순히 기술만 앞서가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이 기술에는 표준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혁신 생태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정부가 나서서 어떤 면에서 정책적으로 규제하기도 하고 또 제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가 아닌 안보의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기로 하는 이런 경쟁들이 좀 벌어지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환경과 제도와 규범을 만들려 하는 경쟁도 연결되어지고 있고 그를 위한 어떤 외교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군비 경쟁까지도 지금 논하는 그런 상황의 얘기들이 지금 겹쳐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 큰 차원 정도로 패권 경쟁의 얘기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이런 것들이 한 6가지 정도의 어젠다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제가 키가 좀 커가지고 마이크가 좀 모자랍니다. 네. 근데 이런 이슈가 기술에서 시작하고 경제산업에서 시작했지만 최근엔 지정학적인 프레임으로 봐야 되는 문제로서 지금 이렇게 이머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학계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AI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논하고 패권을 논하고 지정학을 논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창발해 나가는 이머지 해가는 이런 식의 복합적인 메커니즘의 이슈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AI 지정학을 논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되는 건요. 여기서 원래 지정학은 한 100년, 200년 전에 서구의 군대 국가가 전 세계를 팽창하던 제국주의 시대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때 나왔던 그런 고전적인 지정학으로 AI를 다 보자 이러자는 건 아니라는 거.
지정학적인 측면의 논리들이 드러나는 건 맞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된 다양한 복합적인 이런 시각들을 좀 가미해서 보는 복합지정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간단한 이슈가 아니라는 부분이어서 AI가 중요하다고 모두 다 지정학적인 시각으로 다 보자 이렇게 하는 건 또 다른 오류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좀 더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한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미중이 벌이고 있는 패권 경쟁의 세 가지 차원 그리고 6가지 어젠다 그리고 트럼프까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까지 진행됐던 게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으면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다 2010년대 후반에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AI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전 세계 한 70개나 80개 국가들이 다 독자적인 AI 국가 전략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어젠다로 AI에 대한 경쟁들을 벌이고 있고 그런 분야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투자라든지 인재 이슈라든지 또는 기술이나 또는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다양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뭐 경영학자나 기술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다양히 말씀을 좀 나누는 분야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국제정치학자가 멀리서 크게 보기에 여전히 미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아주 빨리 추격해오고 있고 최근에 딥시크와 같은 사례를 보면은 이게 간단치 않네. 지난 2년 전에 보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다르듯이 앞으로 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AI와 관련된 분야의 시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시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빨리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관련된 경쟁, 기술 경쟁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표준, 플랫폼과 관련된 경쟁도 제기되어집니다. 최근에 딥시크가 나오니까 이제 오픈소스 모델로 하다 보니까 그 오픈소스 모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원래 미국이 AI를 개발하던 초기에 한 2021년 정도까지만 해도 오픈소스 모델로 하다가 지난 몇 년 동안 되게 그 폐쇄형으로 닫아가지고 소스 코드를 폐쇄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만 하는 식의 모델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미국의 폐쇄형 모델과 그걸 추적하는 중국의 개방형 모델이 경쟁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생태계 경쟁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 경쟁 그 자체보다는 좀 넓은 의미에서 어떤 표준의 경쟁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겠고요. 이런 논의들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플랫폼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네트워크가 두 개의 플랫폼이 경쟁하는 일종의 인터 네트워크 폴리틱스, 인터 플랫폼 폴리틱스라고 하는 양상들이 AI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양상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기술 경쟁, 기술 분야에 국가가 나서고 기업들이 더 투자하는 양상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출범 첫날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보였던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좀 더 강화되어 갈 것이고요. 그런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AI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는 좀 더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AI의 표준과 생태계 플랫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딥시크의 오픈소스 모델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니까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라는 분이 자사가 해왔던 폐쇄형 모델을 좀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로 나올 정도로 다시 기술에 대한 얘기는 혁신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얘기도 연결되고 아마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펼쳐놓게 될 국제 질서의 어떤 아키텍처라고 할까요? 그 모델 자체도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미국이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개방적 패권 질서를 구성하는 모습은 아닌 방향으로 국가별의 어떤 각자 도생의 그 기반을 둔 질서로 바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AI 질서하고 어떻게 연동되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국제 질서가 펼쳐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국제 정치학자들의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AI와 관련된 수출 제재 또는 수입 제재와 대한 부분도 되게 큰 쟁점입니다. 지금 나오니까 AI가 그냥 그 자체의 기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그거 잘못 쓰면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안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안보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주관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담론이 먼저 나와가지고 이런 객관적인 현실 자체의 방향을 특정한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양상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걸 안보화라 그러는데요.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한 첨단 제품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런 논리들이 안면 인식 AI라든지 다양한 AI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 틱톡 같은 서비스라든지 최근에 중국의 어떤 LLM과 관련된 분야에도 좀 확장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소록소록 군사안보 분야에서 미국이 생산한 LLM이 중국에 가서 군사적으로 활용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제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뭐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경향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4년 내에 이런 이슈들은 또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만 이러는 건 아니고요. 중국도 나름대로 미국산 AI 제품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인공지능이 국가안보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는 부분들이 다 국가마다 사회마다 다르다는 게 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AI가 갖는 사회적인 세이프티를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쪽은 이코노믹한 차원에서 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얘기를 하고, 또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정치적인 안정성 또는 체제의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인간 안보에 대한 얘기, 일종의 포스트 휴먼의 어떤 기술의 위협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돼서 분야마다 이슈마다 미국하고 중국이 다른 AI 안보 담론과 규범의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양국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갈등의 소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 국가의 정책과 제도 또는 거버넌스의 모델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고, 두 나라가 해당 분야에서 이익을 둘러싸고 싸우기도 하지만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제도의 모습과 체제의 양상이라고 하는 게 또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더 큰 AI의 규범 경쟁, 제도 경쟁으로 좀 발전할 소지들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 이런 AI 자체를 안보의 시각으로 보고 제재하고 경쟁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현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안보와의 담론을 도입해서 중국의 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 딥시크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더 그 전에 AI 반도체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미국의 제재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분야들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까지 확장되면서, 최근에 이게 인터넷이 둘로 쪼개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수년 됐잖아요. 일종의 이게 스프린터넷 내지는 분할 인터넷에 대한 얘기, 또는 플랫폼의 영역 자체가 지정학적 경쟁화 될 가능성도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쟁에 대한 얘기, 안보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조되었던 AI에 대한 윤리적인 어프로치들, 규범을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소홀히 취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또 국제적으로도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AI 윤리 규범 관련된 국제 회의들을 여러 차례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모색을 했는데, 그런 국제적인 노력도 살짝 미국은 좀 관심이 없어할 그런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라는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AI 패권 경쟁에 아마도 가장 상단에 해당되는 건 외교와 동맹 또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경쟁으로 AI 이슈가 전백해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은 지난 5, 6년 전부터 이미 동맹 외교의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5G 관련된 이동통신 장비와 관련돼서 벌어졌던 화웨이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사이버 분야에서의 안보 동맹에 대한 얘기들이 거론되었고, 그 이외에 뭐 반도체를 둘러싸고도 우리가 뭐 반도체 동맹, 뭐 배터리 동맹,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맹의 프레임에서 첨단 기술을 보려고 하는 양상들이 있었고, AI 분야에서도 지난 한 수년 전부터 뭐 관련된 정부 간 협의체 같은 것들이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G-PAI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 또 쿼드라든지 오커스와 같은 소다자 형태로 진행되는 미국 주도의 동맹 내에서 AI에 대한 얘기는 항상 거론이 되었던 거죠. 사이버, 우주, 그리고 AI는 이런 종류의 정상회담이 있을 때 단골로 등장하던 주제였던 것이고, 아마도 향후에도 미국은 국제적인 다자적인 장이나 국제기구에서 이런 AI에 대한 논의를 하기는 좀 꺼리더라도 양자적인 관계나 소다자의 과정 속에서 동맹 이슈로서 계속 이런 AI 이슈를 다루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쪽에서 중국도 나름대로 자기의 편을 모으는 연대 외교의 틀을 활용해서 이런 AI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1대1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에게 다양한 AI 솔루션이나 디지털 인프라들을
수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대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미국하고 중국이 차이가 있는 거죠. 미국은 힘을 바탕으로 양자 간의 관계에서 소다자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중국은 오히려 전 세계 국가들이 모이는 유엔 같은 그런 국제기구에서 오히려 다자적인 프레임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들이 어떤 AI와 관련된 보편적인 이익과 참여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작년에 있었던 상하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미국하고 중국이 AI를 둘러싸고 벌이는 외교적인 프레임워크의 동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부쩍 AI는 미래 전쟁의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났던 드론 전쟁이라든지, 또는 우주의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전쟁의 이슈라든지, 또는 사이버 전쟁, 이런 등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날로그 시대의 전쟁이 디지털화되고 그중에 핵심이 AI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방위 산업 분야, 방산 분야에서 AI 방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현상이긴 하지만 아마도 21세기의 부국 강병 경쟁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AI는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제 질서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 국제정치학계의 큰 관심은 20세기 후반에 핵무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강대국들의 국제 질서가 AI 기반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AI와 관련된 무기의 규범을 만드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지금 미중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갈등과 경쟁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저 남미에서 만나가지고 하나 AI와 관련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에서 어쩌면서 핵무기와 관련된 시스템에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소위 AI 뉴클리어 넥서스라고 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미중 양 정상이 합의한 거는 적어도 핵 버튼을 누르는 마지막 판단은 인간이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결정이 지금 굉장히 간절해질 만큼 AI가 국방이나 군사 분야로 연결되어진 양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그 트럼프 2기에 펼쳐지게 될 정책의 양상들을 보면 아마도 양자 외교를 선호하는 이런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동맹의 틀 안에서 AI를 계속해서 좀 논의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국방 혁신, 군사 혁신의 큰 아이템으로 AI에 대한 강조들을 하게 되고, 아까 제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말씀드렸는데 또 그거보다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었던 미국의 프로젝트인 그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거를 AI 분야에서 하자는 얘기가 좀 나와서, 어쨌든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혁신을 이끌어 가지고 전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서로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의 빅테크이거나 또는 국방 AI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국방 분야로 러쉬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세계의 글로벌한 방위 산업 질서의 변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제 안보 질서의 변동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조심이라는 차원에서 국제 정치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템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5분 이내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업계나 학계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서 빅테크를 따라가서 AI 분야에서 빅3가 되는 이런 전략을 쓰자라는 얘기가 있다면, 그런 어떤 기반 모델보다는 특화된 모델을 가지고서 어떤 특정 분야에 응용하고 적용함으로 인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데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자는 모델,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학 입시에 비유해 보면 국영수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 한번 노려보자라고 하는 식의 전략이라면, 내 실력은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암기 과목 열심히 해가지고 암기 과목 만점 받아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대학 들어가자,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이 경합한다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 분야의 기본적인 특징 자체는 국영수를 포기하고서는 대학은 들어갈 수 없듯이 기본적으로 첨단 기술에 해당되는 걸 쫓아가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익히지 않으면은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자강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하고 대적할 정도의 그 능력이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한된 분야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최근에 딥시크가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강대국들이 벌이는 일종의 규모의 게임이라고 하는 그 1등이 되려는 전략에 대한 정신도 잊지 말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틈새를 노리는 어떤 전략을 복합적으로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표준과 생태계 플랫폼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뭐 딥시크가 오픈소스 모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올라타 가지고 같이 그 기술 혁신하는 게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제정치학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그렇게 기술과 경제 산업적인 시각에서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2019년에 화웨이 사태 때 5G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선택이 단순한 어떤 LG U+라고 하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어떤 외교 안보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선택이었던 것처럼, 딥시크로 되는 이 오픈 소스 모델에 대한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외교 안보의 플랫폼을 선택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여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걸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걸 꾸준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미국이 벌이고 있는 생태계 경쟁이나 플랫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중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챙기면서 그 안에서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라는 그 논의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슈는 뭐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국제정치학계에서 최근에 미들 파워 디플로머시라는 차원에서 뭐 자칫하면 우리가 미들 파워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이런 식의 선택의 것으로 얘기되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플랫폼의 세팅에서 놓고 봤을 때는 통식에서 이게 플랫폼 위에 플랫폼을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하의 게임으로 중견국 외교를 보좌라는 논의를 학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소개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AI와 관련된 규제와 진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고민 끝에 만들어진 뭐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계에서는 약간 좀 이게 지금 이렇게 빠르게 경쟁하고 있는 AI 세상에 좀 오늘 AI 스타트업 같은 이런 기업들을 좀 도와주는 법이기보다는 오히려 뭐 유럽의 어떤 그 AI 규제 모델을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참고한 규제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법이 아니냐는 그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 2기에 벌이고 있는 양상들을 보면 오히려 그쪽은 AI에 대한 탈규제와 플랫폼에 대한 탈규제를 통해서 미국이 기술 혁신을 좀 더 진작하려는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미국이 교류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그런 규제를 하고 있으면 이게 오히려 또 뭐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식으로 전체적인 트렌드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양상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AI가 지나치게 위험성이 많아지는 건 규제해야 되지만 그걸 진흥하려는 마인드에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원래 산업화와 경제개발 시기에 어떤 발전 국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국가 모델을 설정해 왔다면, 그런 것들이 자칫 너무 규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학계에서 최근에 포스트 발전 국가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진흥을 하더라도 바뀐 전체적인 상황의 규제와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데벨롭멘털 스테이트 모델을 좀 더 21세기적인 모델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AI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우리 국가 모델, 발전 모델, 국가 책략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뭐 지금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안보화를 내세워서 압박하고 있는 어떤 중국에 대한 제재의 그 흐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동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근데 사실 미국 제품이, 중국 제품이 싸기도 하고 또 다른 성능도 좋아지다 보니까 쓰려고 하는 유혹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표적인 게 아마 딥시크나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내고 있는 Q1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근데 그걸 그냥 가져다 쓰기에는 조금 좀 미심쩍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오게 될 다른 어떤 여파들이 두려워서 못 쓰게 되는 이런 양상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우리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산업이나 기업들을 진행한다는 맥락에서 보면 좀 더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일 수 있다. 근데 그냥 무작정 고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AI와 관련된 안보는 어떤 식의 개념이냐는 원칙을 좀 세우고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국가적인 또는 기업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미국이 어떻게 다른 얘기 할 수 없는, 또는 중국의 입장에서 봐서도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선택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동맹과 연대와 관련된 분야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누구하고 협력할 거냐. 미중이 내걸고 있는 외교의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워크 중에 어디에 우리가 동참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중하고만 외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체적인 글로벌한 차원에서 국제사회를 염두에 둔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라이크 마인드드 컨트리들, 동지 국가들하고의 어떤 연대라는 것들 염두에 둔다라든지, 그런 과정의 중견국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비강대국으로서의 어떤 규범에 대한 것도 강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도 국방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런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현재도 닥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분야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무기를 개발하고, 또 우리가 요새 K방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탑재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그런 아이템일까요? 아니면 AI는 군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규범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흐름에 참여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일까요? 국방에서의 어떤 이익을 찾는 분야와 또 이런 윤리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에 어떤 고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어떤 군사 기술 혁신 모델이라든지 군사 전략이라든지 이런 분야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한미 국방 협력,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변수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2019년에 화웨이 사태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 화웨이와 관련된 장비를 선택하는 문제는 단순히 민간 기업의 기술과 산업 경제의 선택이 아니라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외교 안보의 선택으로서 좀 이해되었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경제 안보라든지 기술 안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AI와 관련돼서 미중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이에서 우리가 갈림길 속에서 전략적인 선택의 고민의 어떤 과제를 안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부분들에 대한 그런 대비들이 좀 필요하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